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오후는 언제나처럼 잿빛 하늘 아래 분주하게 움직였다. 11월의 칼바람이 빌딩숲 사이를 휘저으며 행인들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마이바흐의 뒷좌석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고요한 섬이었다. JK그룹의 총수 강민주는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복잡한 재무제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이처럼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며 감정이라는 비효율적인 변수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세계. 그의 손가락이 매끄러운 화면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수천억 원의 자산이 움직이고 수만 명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35의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선 남자. 사람들은 그를 얼음 심장을 가진 전략가라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기계처럼 정확한 톤을 유지했다. 그에게 성공은 당연한 귀결이었고 실패는 데이터 분석의 오류일 뿐이었다. 예상치 못한 급정거와 함께 민준의 미간에 아주 옅은 주름이 잡혔다. 그의 완벽하게 계획된 일정에 교통체증이라는 무례무리한 불청객이 끼어든 것이다. 그는 태블릿에서 눈을 들어 무심하게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퇴근 시간을 앞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얽혀 있었다. 민준에게 그들은 그저 도시의 배경 익명의 풍경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그의 시선이 보도블록 한 구석에 멈췄다. 낡고 해진 옷을 여러 겹 껴입은 한 여자가 잔뜩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6살이나 7살쯤 되어 보이는 두 남자아이가 꼭 붙어 있었다. 아이들의 뺨은 차가운 바람에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그 눈망울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동정심 없는 무관심이었다. 서울의 겨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드는 풍경. 민주는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아이가 고개를 들어 그의 차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검게 코팅된 유리창 너머로 시선이 마주쳤을 리 없었지만 민주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아이의 얼굴. 그것은 단순한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에서 찢겨나온 기억의 파편이었다. 아버지의 낡은 서재 책상 위에 놓여있던 빛바랜 사진 속 7살의 강민준.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날카롭게 빛나는 눈매,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그 표정까지.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그와 닮아 있었다. 그는 황급히 옆에 다른 아이를 보았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은 얼굴, 쌍둥이였다. 태블릿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최고급 가죽 시트 위로 떨어졌다. 언제나 분당 60회를 정확히 유지하던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흉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의 이성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수십 년간 굳게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혔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한 여자의 이름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서윤아. 대학 시절 그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유일하게 균열을 냈던 여자. 불꽃처럼 뜨거웠지만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여자. 마지막 모습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 아무 말 없이 그의 인생에서 증발해버렸다. 그녀가 이 거리에서 저런 모습으로 회장님, 운전기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그의 의식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멈춰있던 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이바흐가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여인과 아이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점점 멀어졌다. 안 돼. 세워. 민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거칠고 다급했다. 평소에 그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음성이었다. 회장님, 하지만 여긴 당장 차 쓰라고 했어. 운전기사가 황급히 차를 갓길에 세웠지만 이미 늦었다. 여자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인파 속으로 미로 같은 골목 안으로 사라진 후였다.
민주는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갈 것 같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수많은 시선 속에서 JK그룹의 총수가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다시 채 올랐다. JK타워의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정복한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통유리창이 오늘따라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직원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그는 개인 집무실로 직행했다. 그리고 곧장 벽에 내장된 개인 금고로 향했다.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 금고 문이 열리자 그는 안에서 낡은 사진 앨범 하나를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앨범을 펼쳤다. 그리고 거기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7살의 자신을 보았다. 거리에서 본 아이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얼굴. 유전자의 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일치였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기분이었다. 그는 개인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단 한 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언제나처럼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비서입니다. 김도연 비서. 10년 넘게 그의 곁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자 그의 수족이자 그림자였다. 김비서.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늘 오후 4시 30분경 테헤란로 강남역 사거리 부근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7살 전후의 쌍둥이 남자아이를 찾아 김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총수의 명령을 입력하는 기계처럼 조용히 듣고 있었다. 여자는 행색이 남루했고 아이들은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와 닮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미세한 숨소리의 변화가 느껴졌지만 김비서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무세운 수를 써서라도 찾아 보안팀 전체를 동원해서라도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그들의 신원 과거 모든 것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경한 감각이었다. 견고했던 그의 성에 균열이 생겼다. 그가 애써 외면하고 묻어버렸던 과거의 유령이 그가 결코 존재하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현실을 끌고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날 밤 강민주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수천억짜리 프로젝트 계약서도 적대적 M&A 방어 전략도 그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바람에 빨갛게 얼어붙은 두 아이의 뺨과 절망과 체념이 뒤섞인 채 그를 스쳐 지나갔던 한 여자의 희미한 실루엣만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만약이라는 가정이 현실이라면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다시 쓰여야 했다. 부와 명예의 정점에서 군림하던 왕은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끝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동이 트기 전의 시간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 때 강민준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대낮처럼 밝았다. 그는 꼬박 하룻밤을 서성였다. 그의 발밑으로 잠든 도시는 고요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지진이라도 난 듯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7살의 자신. 그리고 그 위로 어제 보았던 두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다. 부정할수록 선명해지는 현실이었다. 정확히 약속된 시간 새벽 5시. 집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김도연 비서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그가 들고 있는 얇은 서류철에서는 밤샘 조사에 피로가 묻어났다. 회장님, 김 비서는 아무런 서론 없이 서류철을 민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10년간 그를 보좌해온 김 비서의 일 처리 방식이었다. 보고서는 언제나 완벽하고 철저했다. 하지만 이번 서류철의 두께는 이례적으로 얇았다. 그것만으로도 이번 일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서류철을 열었다. 첫 장에 있는 여자의 증명사진이 그의 눈을 찔렀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틀림없는 서윤아였다. 사진 아래에는 간결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이름 서윤아, 액슈윤 1인 나이 34세, 특이상 7년 전부터 모든 공식적인 사회활동. 기록 전무 첸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7년. 그녀가 사라진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다음 장으로 넘겼다. 두 아이의 흐릿한 사진과 함께 정보가 나타났다. 이름 한솔 한결, 쌍둥이 형제 추정 나이 6세만 6세 곧 7세가 됨. 기타 출생신고가 비정상적으로 늦게 연고가 불분명한 지역에서 이루어짐. 부후라는 공란,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7년 전 사라진 유나, 그리고 6년하고도 몇 개월 전에 태어난 아이들. 시간의 공백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준의 아이들이었다. 이게 다인가 민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서윤아 씨의 지난 7년간의 행적은 마치 진공 상태와 같습니다. 금융거래통신 기록, 임대차 계약, 의료 기록까지. 7년 전 어느 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이 증발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한 힘을 이용해 지워버린 흔적입니다. 강력한 힘. 그 단어가 민준의 뇌리에 박혔다. 그의 머릿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과거의 필름이 거꾸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햇살이 가득했던 미대 캠퍼스. 캔버스 앞에서 물감을 잔뜩 묻힌 채 웃던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민준의 잿빛 세상에 뛰어든 유일한 청천연색이었다. 고아였지만 누구보다 당당했고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풍요로운 감성을 가졌던 여자. 경영학 수업에서 마주친 차가운 후계자 강민준에게 겁없이 다가와 그의 갑옷 아래 숨겨진 인간을 꿰뚫어 보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민준 씨, 당신 눈은 꼭 겨울 호수 같아. 꽁꽁 얼어있는데 그 아래엔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내가 들어가 봐도 돼. 그녀의 말 한마디는 언제나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들의 사랑은 비밀이었다. 아버지인 강 회장은 JK그룹의 후계자로서 민준을 냉혹하게 조련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재혼 상대인 최은경 여사는 자신의 아들 강지훈을 호시탐탐 그 자리에 앉히려 민준을 견제했다. 배경 없는 고아 서윤아는 그들의 세상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존재였다. 어느 날 최 여사가 유나를 따로 불러냈던 날이 기억났다. 민준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달려갔지만 유나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다. 그냥 회장님 아프시니까 걱정하시는 거라고, 너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하셨어. 하지만 그날 이후 유나의 웃음에는 희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준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약속했다. 걱정하지 마, 유나야. 내가 내 자리를 완벽하게 굳히면 그때는 아무도 우리 사이를 막지 못해.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그것이 그의 오만이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홍콩에서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고 돌아오면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녀를 세상에 공개하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유나는 사라져 있었다. 남은 것은 미안해, 나를 찾지 마 라는 차가운 문자 메시지 한 통뿐이었다. 그는 분노했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때마침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최 여사와 강지훈의 경영권 위협이 노골적으로 변하면서 그는 그녀를 찾는 것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슬픔을 분노로, 분노를 냉정함으로 바꾸며 그는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서윤아라는 이름은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힌 상처가 되어 있었다.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에 민준은 길고 긴 회상에서 깨어났다. 과거의 배신감은 이제 끔찍한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녀가 떠난 게 아니었다. 쫓겨난 것이었다. 그의 아이를 가진 채로.
의도적으로 지워진 7년의 기록, 그리고 그럴 만한 동기와 수단을 가진 단 한 사람, 최은경 여사. 자신의 아들 강지훈 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고도 남을 여자. 민준에게 서윤아라는 약점이, 그리고 그 약점에서 파생될 핏줄이라는 변수는 그녀에게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가끔씩 느껴졌던 최 여사의 자애로운 미소 뒤에 숨겨진 섬뜩함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처음의 충격은 차가운 분노로 변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옛사랑과 몰랐던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7년간 이어진 거대한 음모였고 자신과 자신이 지켰어야 할 사람들을 향한 명백한 공격이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그의 세상은 뒤집혔지만 오히려 정신은 얼음처럼 맑아졌다. 그는 더 이상 충격에 빠진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얼음 심장을 가진 전략가로 돌아왔다. 다만 이번 전쟁의 목표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그는 김비서를 돌아보며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김비서, 서윤아 씨의 과거 추적은 일단 보류해. 네. 대신 새로운 조사를 시작한다. 극비리에. 최은경 이사장님의 지난 8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통화 기록 사적인 만남을 전부 파악해. 그녀가 운영하는 모든 자선재단의 자금 흐름을 샅샅이 뒤져. 단 1원이라도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알아내. 김비서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뒷조사가 아니었다. JK그룹 내부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민준이 덧붙였다. 서윤아 씨와 아이들의 위치를 다시 파악해. 이번에는 접근하지 말고 멀리서 24시간 철저하게 보호해. 그들 모르게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게 하는 자는 누구든 내가 직접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김도연 비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강민준의 얼어붙었던 겨울 호수 같은 눈동자 속에서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7년간의 거짓된 평화는 끝났다. 이제 진실을 위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김도연 비서의 팀은 유능했다. 하루가 차에 지나지 않아 서윤아와 두 아이가 머무는 곳을 찾아냈다. 보고서에 찍힌 주소는 서울의 번영에서 비껴간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서서히 허물어져가는 낡은 동네였다. 한때는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했을 골목은 이제 쓰레기와 폐자재만이 나뒹굴고 있었다. 강민준의 세상과는 빛과 그림자만큼이나 다른 곳이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저희 팀을 보내시죠. 김비서의 만류에도 민준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것은 대리인을 보낼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니었다. 7년의 세월과 그가 짊어져야 할지도 모를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었다. 그는 그의 운전기사와 마이바흐를 돌려보내고 눈에 띄지 않는 국산 세단을 직접 몰아 그 낯선 동네로 향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에는 긴장과 죄책감, 그리고 끔찍한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야 말겠다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복도는 어둡고 차가운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민주는 3가급 2호의 얇은 철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아이를 달래는 듯한 나직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다. 똑, 똑. 그가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토록 그리워하고 또 원망했던 얼굴이 나타났다. 서윤아. 그녀는 거리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그러나 그를 알아본 순간 그녀의 눈에 떠오른 감정은 기쁨이나 안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충격과 공포였다. 어떻게, 유나야, 나야. 민준의 목소리가 나오자 유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다. 당신이 여길 왜 와? 어떻게 알고? 제발 그냥 가.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그녀의 등 뒤로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 두 쌍이 나타났다. 한 소리와 한결이었다. 아이들은 민준을 두려움 없이 그저 낯선 어른을 보는 순수한 궁금증으로 바라보았다. 한 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엄마 누구야? 그 한마디가 두 어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유나는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황급히 숨겼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말을 이었다. 얘기 좀 해, 유나야. 제발. 왜 떠났어? 그리고 저 아이들. 내 아이들 맞아. 그의 질문에 유나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의 눈에 공포와 함께 깊은 분노가 서렸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아이들이야.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겨우 지키고 있는 이 작은 세상 제발 망가뜨리지 마. 당신이 사는 그 세상. 나 같은 사람은 잡아먹는 곳이잖아. 내 아들들까지 그렇게 만들 순 없어.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민준을 밀쳐내고 문을 닫아버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 안에서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차갑고 어두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문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그녀의 억눌린 흐느낌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7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거절과 절망으로 끝났다. 같은 시각 서울의 부촌 평창동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한옥. JK그룹의 안주인이자 명예회장인 최은경 여사가 우아한 자태로 난을 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전화가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는 그녀가 심어놓은 눈 중 하나였다. 네, 강민준 회장이 직접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최 여사의 손에 들려있던 붓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온화한 얼굴에 찰나의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7년이면 흔적도 없이 잊었을 거라 생각했던 과거의 유물에 강민준이 이토록 미련을 가질 줄은 몰랐다. 그녀의 눈에 차가운 살기가 번졌다. 그녀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목소리 변조를 거친 기계음이 들려왔다. 알아챘어. 더 확실한 경고를 보내야겠군. 다시 사라지게 해. 이번에는 필요하다면 영원히. 사고로 보이게 처리해. 어떤 흔적도 남기면 안 돼. 수화기를 내려놓은 최 여사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난을 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민준의 방문으로 극도의 불안에 휩싸인 유나는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몇 안 되는 옷가지와 낡은 동화책을 작은 가방에 쑤셔 넣었다. 또다시 시작될 도망이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버스터미널로 가기 위해 인적 드문 골목길로 나섰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더니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두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옆으로 쓰러졌다. 승합차는 아슬아슬하게 그들을 비껴가 급정거했다. 흩어진 짐과 먼지 속에서 유나는 공포에 질려 떨었다. 차에서 건장한 남자 둘이 내렸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위협적인 눈빛으로 세 식구를 잠시 쏘아볼 뿐이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우리는 네가 어디 있는지 안다. 언제든 찾아낼 수 있다. 남자들은 다시 차에 올라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나는 겁에 질려 우는 두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민준의 세상이 자신들을 찾아냈다는 공포가 온몸을 옥죄어 왔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골목 어귀에 주차된 평범한 승용차 안에서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민준의 명령으로 그들 모르게 경호를 시작한 김 비서의 팀이었다. 회장님, 방금 전 상황입니다. 펜트하우스 집무실 모니터 화면에 방금 전에 끔찍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검은 승합차가 자신의 아이들을 덮치는 장면, 공포에 질린 유나의 얼굴, 겁에 질려 우는 아이들의 모습. 민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죄책감과 분노는 이제 한 점의 오차도 없는 차가운 결의로 응축되었다. 처음에는 단지 과거를 숨기려는 시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것은 위협을 제거하려는 시도였다. 그들은 단지 자신과 가족을 떼어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민주는 김 비서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제거되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다. 제2호 차량 운전자, 그리고 그들을 보낸 배후를 찾아. 단 한 놈도 놓치지 마. 네, 회장님. 그리고 지금부터 내 가족은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민준의 눈이 얼음처럼 빛났다. 무세운 수를 써서라도 당장 그들을 내게 데려와. 지금 당장. 개인적인 드라마는 이제 생사를 건 전쟁으로 변모했다. 얼음의 왕좌에 앉아있던 남자는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직접 검을 뽑아 들 준비를 마쳤다. 강민준의 명령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김도연 비서의 팀은 단순한 경호원을 넘어 국가정보기관에 버금가는 정밀함과 신속함으로 움직였다. 그들이 서윤아의 낡은 보금자리에 도착했을 때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방금 전의 공격으로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또 다른 위협일 뿐이었다. 오지 마세요. 누구시죠? 제발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아이들을 등 뒤에 숨기고 깨진 유리 조각을 무기처럼 집어들었다. 그 처절한 저항 앞에서 훈련된 요원들도 섣불리 다가서지 못했다. 그때 김 비서가 직접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씨, 저희는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JK그룹 비서실장 김도현입니다. JK그룹이라는 이름에 윤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강민준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위협은 실제하며 그 위협은 회장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김 비서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목소리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윤아는 잠시 망설였다. 방금 전 자신들을 덮쳤던 검은 승합차의 공포,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남자들이 풍기는 질서전견한 위압감.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가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결국 떨리는 손에서 유리 조각을 떨어뜨렸다. 그들은 민준의 펜트하우스로 가지 않았다. 너무 많은 눈이 쏠려 있는 곳이었다. 대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의 또 다른 부촌에 위치한 민준의 존재조차 등록되지 않은 비밀 안전가옥이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던 그들의 쪽방과는 천지 차이였다. 윤아에게는 이곳이 또 다른 감옥처럼 느껴졌지만 아이들은 달랐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푹신한 소파와 따뜻한 방 냉장고를 가득 채운 음식에 한 소리와 한결이는 낯설음 속에서도 금세 활기를 찾았다. 그 모습을 보는 윤아의 마음은 복잡하게 갈라졌다. 얼마 후 강민준이 도착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아는 방어적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민준은 과거의 이야기나 아이들의 친자 관계를 섣불리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김 비서에게서 건네받은 태블릿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거야. 화면에는 그들이 습격당했던 골목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검은 승합차가 아이들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을 본 윤아의 숨이 멎었다. 이게 대체 당신이 도망치고 있는 것의 실체야. 민준이 차분하지만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걸 사주한 배우는 내 새어머니인 최은경 이사장일 가능성이 높아. 그는 최 이사장이 자신의 아들 강지훈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지난 7년간 어떤 일이 있었을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윤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한때는
자애로운 미소로 자신을 대했던 최애 여사의 얼굴 뒤에 그런 아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연인이 아닌 보호자의 목소리로 엄숙하게 약속했다. 7년 전 나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2번 다시 그런 실수는 반복하지 않아. 내가 이 모든 것을 끝낼 거야. 그때까지 당신과 아이들은 여기가 가장 안전해.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지.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상황의 심각성이 그녀의 방어막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다. 장면은 JK 타워 지하 깊숙한 곳.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워룸 워룸으로 전환되었다.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여러 인물들의 사진과 자금 흐름도 조직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김 비서를 필두로 민준이 신임하는 소수의 엘리트 팀원들, 금융분석가, 전직 국정원 출신, 보안 전문가, 천재 해커이 모여 있었다. 회장님 서윤아 씨를 공격했던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대포차였지만 소유주는 최 이사장님의 자선재단 중 하나가 자금을 대는 유령회사 소속이었습니다. 명백한 연결고리입니다. 보안 전문가의 보고에 이어 금융분석가가 입을 열었다. 명령하신 대로 최 이사장님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JK건설과 JK화학의 자회사에서 부풀린 계약과 유령회사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돈은 정계 로비 사적인 용병 고용, 그리고 강지훈 전무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커가 모니터에 새로운 창을 띄웠다. 강지훈 전무는 단순한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이 비자금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즐기는 것은 물론 어머니에게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주식 거래를 일삼아 왔습니다. 오만하고 무능하며 우리에겐 가장 큰 약점입니다. 민주는 모든 보고를 들으며 머릿속에서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다. 개인적인 복수와 기업의 생존이 하나로 합쳐진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최 이사장의 인맥과 권력을 생각하면 섣부른 공격은 자살 행위였다. 그녀의 네트워크 전체를 무너뜨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대중 앞에 터뜨려야 했다. 그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다가가 마커를 집어들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구상된 방역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첫째, 금융공격. 우리가 파악한 유령 회사들의 자금줄을 역으로 추적해 압박한다. 둘째, 정보전.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흘려 금융감독기관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든다. 셋째, 내부 분열. 최 이사장 라인 내부의 불만 세력이나 약점이 있는 자를 파악해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다. 마지막으로 함정. 강지훈의 탐욕과 오만을 이용해 덫을 놓는다. 그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만들어 그 죄가 최 이사장에게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해야 해. 그의 전략은 냉혹하고 정밀했다. 워룸 안의 팀원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숨을 죽였다. 회의를 마친 민주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안전가옥의 CCTV 라이브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서 유나는 따뜻하고 깨끗한 침대에 한 소리와 한결이를 눕히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어려 있었다. 민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응시했다. 화면 한쪽에는 그의 가족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그가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음모의 네트워크가 있었다. 그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다. 새롭게 찾은 가족의 깨지기 쉬운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적들에게는 지옥의 폭풍을 선사해야 했다. 그의 얼굴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절대적인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강민준의 방역은 소리 없는 파도처럼 시작되었다. 그의 계획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그리고 정밀하게 실행되었다. 워룸의 천재 해커는 최은경 이사장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하던 유령 회사들의 해외 계좌에 미세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거래 동결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 암호화된 자금 전송의 지연. 최 이사장의 자금 관리인들은 패닉에 빠졌지만
그들은 이것이 외부의 공격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저 운이 나쁜 기술적 문제라고 치부할 뿐이었다. 동시에 JK화학의 원자재 비용이 수년간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익명의 제보가 날카로운 분석 기사로 유명한 한 경제 전문 기자에게 전달되었다. 며칠 후 작지만 날카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온라인에 실렸다. 주식시장은 미미하게 술렁였고 금융감독기관의 레이더에 작은 점 하나가 찍혔다. 최 이사장과 강지훈은 그 기사를 사소한 소음으로 여기며 무시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적이 누구인지, 그 공격이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었는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한편 김도연 비서는 물밑에서 움직였다. 그는 최 이사장의 라인에서 소외되었거나 강지훈의 무능함에 불만을 품고 있던 몇몇 핵심 임원들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는 전체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선대 강 회장에 대한 충성심과 회사의 미래에 호소하며 강지훈의 비리와 무능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조금씩 흘렸다. 내부로부터의 반란, 그 씨앗이 조용히 뿌려졌다. 전쟁터의 냉혹함과 달리 안전가옥의 시간은 더디고 조심스럽게 흘러갔다. 강민주는 아무리 늦어도 매일 밤 그곳을 찾았다. 그는 서툰 아버지였다. 그는 유나에게 과거를 캐묻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이들에게 집중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옷과 장난감 책들을 사다 주었다. 단순히 비싼 물건이 아니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한소리를 위해, 전문가용 미술 도구를 별에 매료된 한결이를 위해 최고급 천체 망원경을 설치해주는 시기였다. 사려 깊은 행동들은 그 어떤 사과보다 더 큰 울림으로 유나의 마음에 와닿았다. 어색함의 얼음을 깬 것은 아이들이었다. 얼음 심장의 전략가. 강민준이 바닥에 주저앉아 복잡한 레고성을 조립하며 쩔쩔매는 모습은 낯설었지만 진심이었다. 한소리와 한결이는 그런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저씨, 이것도요 하며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유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수만 가지의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증오와 연민 두려움과 아주 희미한 기대감.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였다. 유나는 거실에서 홀로 천체 망원경을 보고 있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처음으로 저기가 섞이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민준은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잠시 동안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갑옷이 벗겨져 나갔다. 지난 7년간 나는 후계자 없는 왕이었어. 이제야 알았지. 어떤 회사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나에게 있었다는 걸. 다시는 잃지 않을 거야. 그의 솔직하고 무방비한 고백은 7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녀 마음의 빗장을 아주 조금 열리게 했다. 그들 사이에 신뢰라는 연약한 싹이 조심스럽게 돋아나고 있었다. 반면 최은경 이사장과 강지훈은 점점 더 거센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비자금 흐름에 원인 모를 찻질이 생기고 언론은 성가시게 주변을 킁킁거렸다. 부하들의 움직임도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최 이사장은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초조함에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갔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민준이 파놓은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 최근 주식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공들여 온 인천 신도시 개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 이 사업은 시청 고위 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팀은 이미 그 공무원에게 먼저 접촉한 후였다. 최 씨 모자와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협조하고 면죄부를 받을 것인가? 공무원의 선택은 명백했다. 강지훈은 의기양양하게 동화방을 들고 공무원과의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가 동화방을 건네고 사업에 대한 청탁을 하는 모든 과정은 민준의 팀이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덫에 걸려든 것이다. 그날 밤 두 개의 장면이 교차했다. 안전가옥.
한결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을 민준에게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키가 큰 남자와 여자, 그리고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는 키 큰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아저씨, 유치한 그림이었지만 민준에게는 JK그룹 전체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진실된 미소가 떠올랐다. 같은 시각 월음. 김 비서가 모니터에 영상을 재생했다. 강지훈이 인천시 공무원에게 현금이 가득 담긴 서류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선명한 화질과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안전가옥에서 아이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짓던 민준의 얼굴과 월음에서 아들의 범죄 증거를 확인하는 민준의 얼굴이 겹쳐졌다. 따뜻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포식자처럼 섬뜩하리만치 침착한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JK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일 서울의 컨벤션 센터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계에서는 이미 JK그룹 내부의 권력 투쟁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 오늘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었다. 단상 중앙 강민주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왼쪽에는 명예회장이라는 직함 뒤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최은경 이사장이 자애로운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고, 오른쪽에는 불안과 오만이 뒤섞인 표정의 강지훈 전무가 앉아 있었다. 주주총회는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지루하게 흘러갔다. 재무제표 승인, 감사보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침내 최은경 이사장이 임시 발언권을 얻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슬픔과 비통함이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JK그룹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 저는 이 그룹의 창업주이신 고 강기철 회장님의 아내이자 이 회사의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눈가를 손수건으로 살짝 훔치는 연기를 하며 말을 이었다. 강민준 회장은 그동안 회사를 잘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독단적인 경영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은 회사를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생활에서 불거진 도덕적 문제 역시 JK그룹의 명예에 심각한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사생활 문제. 그 단어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최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서윤아의 존재를 폭로함으로써 민준을 스캔들에 휘말린 부도덕한 총수로 몰아갈 작정이었다. 그녀는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민준이 최근 무리하게 추진한 몇몇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과장하여 비난했다. 그녀의 편에 선 몇몇 이사들이 동조 발언을 쏟아내며 장내의 분위기를 몰아갔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이제 마지막 결정타만 남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저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강민준 회장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장내는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공격의 대상인 강민준은 미동도 없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사회자가 그의 의견을 묻자 그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최은경 이사장님의 우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진짜 위기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는 연단 옆에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JK그룹을 좀먹고 있는 진짜 위기의 실체입니다. 최 이사장의 얼굴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쳤다. 저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다음 순간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다. 어두운 고급 룸살롱. 화면 속에는 강지훈 전무가 인천시의 고위 공무원에게 현금이 가득 담긴 동화방을 건네며 사업 청탁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들의 대화 내용이 선명한 자막으로 함께 표시되었다. 저게 뭐야? 강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은경 이사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은 곧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다. 서윤아와 아이들이 살던 골목길의 CCTV 영상. 검은 승합차가 그들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었다. 그리고 그 차량의 소유주가 최 이사장의 자선재단과 연결된 유령 회사라는 증거 자료가 뒤이어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닙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쉴 틈도 없이 스크린에는 지난 수년간 JK건설과 화학에서 비자금이 조성되어 최은경 이사장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복잡한 도표와 함께 펼쳐졌다. 돈 세탁에 동원된 유령 회사들의 이름 날짜 금액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범죄의 기록이었다. 최은경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성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이야. 저건 음해야. 그녀의 비명은 장내의 소란 속에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녀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주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최은경 이사장, 당신은 내 아버지의 아내였고 나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권력을 위해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렸고 당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아이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에 그리고 내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강당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검찰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향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최은경 씨와 강지훈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강지훈과 최은경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지훈은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최은경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끌려나갔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강민주는 텅 빈 단상에 홀로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기쁨 대신 깊은 허무함과 새로운 책임감의 무게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이제 돌아가야 했다. 그의 진짜 세상, 그의 진짜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주주총회에 폭풍이 휩쓸고 간 후 재계는 한동안 JK그룹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최은경과 강지훈 모자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범죄의 탑은 언론의 집중포화 속에서 낱낱이 해체되었고 결국 긴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강민주는 피해 숙청을 단행했다. 최은경 라인에 서서 불법에 가담했던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그 빈자리는 능력과 충성심을 갖춘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JK그룹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썩은 부위를 도려낸 덕분에 오히려 더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강민준에게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의 진짜 세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서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처분했다. 그곳은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고독과 상처의 공간이기도 했다. 대신 그는 경기도 외곽 넓은 정원이 딸린 아늑한 단독주택을 구했다.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 대신 따뜻한 원목과 햇살이 가득한 집이었다. 그 집으로 그는 자신의 진짜 가족을 데려왔다. 새로운 삶은 서툴고 어색했다. 7년의 공백과 상처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유나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낯선 초인종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곤 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상과 남자에 대한 불신이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왕좌에 앉아 명령을 내리던 남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아내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남편이 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고, 저녁에는 회사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어도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과의 관계였다. 처음 한동안 한솔이와 한결이는 그를 여전히 아저씨라고 불렀다. 민주는 그 호칭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아이들의 세상에 조심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흙을 만지며 정원을 가꾸고 서툰 솜씨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주말에는 북적이는 놀이공원에 가서 다른 아빠들처럼 목마를 태워주며 땀을 뻘뻘 흘렸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원에서 함께 공놀이를 하던 중이었다. 한결이가 찬 공이 대굴대굴 굴러가 도로에 멈췄다. 아이가 무심코 공을 쫓아 도로로 달려가려는 순간 민주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아이를 향해 몸을 날렸다. 한결아, 안 돼. 그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다행히 지나가는 차는 없었다. 하지만 민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잃을 수도 있었다는 공포에 질려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외쳤다. 위험하잖아. 아빠가 몇 번을 말했어. 아빠.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왔다. 그 순간 민준도 그의 품에 안긴 한결이도, 그리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나도 모두 얼어붙었다. 한결이는 동그란 눈으로 아빠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빠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7년간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한솔이도 어색하게나마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식구. 민주는 처음으로 완벽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가 지난 세월 동안 쫓아다녔던 부와 명예가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진짜 재산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바로 이 따뜻한 식탁 위에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유나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걷히고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더 이상 어둠과 불안이 아닌 정원에서 뛰노는 아이들과 그 곁을 지키는 남편의 따스한 모습이 채워졌다. 강민준도 변했다. 그는 여전히 유능한 경영자였지만 더 이상 냉혹한 전략가는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에 더 많은 투자를 했고 사회 환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의 눈은 이제 재무제표의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네 식구는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가꾼 정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꽃향기와 함께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유나는 민준의 곁에 다가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민준 씨,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요. 우리에게 돌아와 줘서. 민준은 말없이 아내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우주가 있었다. 그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이다. 억만장자는 자신의 아이들을 몰랐지만 결국 아이들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정한 행복의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